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필립의 사연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오늘의 사연은 운명의 우연, 필연과 악연까지 모두 담겨있는 이야기인데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연속으로 드러나는 빅재미가 있으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주식의 곡선만큼이나 왔다 갔다 하는 처절함과 반전이 담겨있는 제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님이 제 사연을 뽑아주셔서 읽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의 흔한 여자였던 저는 퇴근하고 친한 친구와 만나 가볍게 호프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계속 카톡이 오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는 친구라며 술을 마시자고 불러댄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 오라 해서 같이 마시자고 했더니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며 누군지 모를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친구의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는 마시던 맥주를 입 밖으로 뿜어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여자인 친구가 올 줄 알았는데 웬 멋쟁이 남자가 저희 앞에 앉는 거예요. 야, 김미경, 많이 기다렸냐? 안녕하세요. 미경이 친구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빨리 왔네. 그런데 너 목소리 왜 까냐? 설마 내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 새끼야, 내 친구는 안 돼. 시끄러워. 친구분이랑 인사 좀 하자. 저는 입가에 묻은 맥주 거품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소개를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나라라고 합니다. 이야, 얼굴도 예쁘시고 이름까지 예쁘시다. 반가워요. 혹시 제가 와서 불편한 건 아니시죠? 불편하다뇨. 그런데 조금 놀랐어요. 당연히 여자인 친구가 올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 제 앞에 앉으셔서. 미경이랑은 많이 친하신가 봐요? 미경이요? 아, 우리가 친하다고 해야 하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끼리 친하게 지내셔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요. 얘랑 저랑은 그냥 동성 친구랑 똑같습니다. 맞아. 이 새끼가 그동안 사귄 여자를 내가 줄줄이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서 전혀 남자로 보이지 않아. 그런데 왜? 나라, 너 혹시...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놀릴 태세를 취하자 제 얼굴이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는데 사실 호준 씨가 처음 등장할 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닌 척하며 맥주를 계속 홀쩍이고 있었는데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우리 부장 못 갔네요. 오늘 낸 보고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 아침까지 다시 만들어 오라네요. 방금 카톡 왔어요. 참나. 이런 상사들은 없어지질 않네요. 저희 회사에도 이런 놈들 참 많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뭐 해와라 한다니까요. 우리 회사 말고 그런 데가 또 있다고요? 나라씨, 회사는 어디예요? 저기 삼성 옆에 있는 쭈구리 상사요. 네? 쭈구리 상사요? 저도 거기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커서 직원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호준 씨는 낯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디자인팀에 있어요. 호준 씨는요? 전 경영전략팀이요. 실은 다른 데서 일하다가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팀장으로 2달 전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것 같네요. 아, 정말요? 그래서 몰라 뵀구나. 그런데 저랑 동갑이신데 벌써 팀장님이세요? 전 아직 대리인데. 에이, 그깟 직급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위에 부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나 나라씨나 똑같이 월급 받고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나라씨, 우리 미정이 빼고 건배해요. 직장 동료끼리 건배. 그렇게 친구 덕분에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직장 동료라는 것까지 알게 되어 연락처 교환을 했답니다. 또 회사에서 보면 커피나 한 잔 같이 하자고 약속을 했죠. 이튿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책상에 노크를 하더군요. 호준 씨였습니다. 어머, 호준 씨, 아니, 이 팀장님. 회사에서는 직급으로 부르는 게 낫겠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오 대리님, 우리 커피 마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어서 나오세요.
안 그래도 카페인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나가시죠. 저희는 회사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2잔 사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커피 향까지 코에 들어오니 기분이 좋더군요. 무엇보다 눈앞에 호준 씨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쉬엄쉬엄 하세요. 힘들긴요. 맨날 하던 거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박 팀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디자인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와, 디자이너 오나라 씨. 나중에 샤넬 같은 회사 차리는 거 아니에요? 샤넬이요?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꿈을 가지곤 있어요. 저도 가방이랑 옷 디자인을 조금 하다가 이 회사로 왔거든요. 나중에 명품은 아니어도 제가 디자인한 가방은 꼭 만들고 싶어요. 저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시시콜콜 떠들었습니다. 호준 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저도 모르게 뻔뻔해지더라고요. 여하튼 저희는 커피 한 잔을 같이 하며 어젯밤 술을 마셨을 때보다 더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뻔뻔하게 호준 씨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잘 되지 못하면 얼굴 보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소문이 나면 개망신이라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반했다니 관심이 있다느니 하는 말은 목구멍으로 꾹꾹 눌러 삼켜버렸습니다. 좋은 동료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며칠 뒤, 호준 씨가 퇴근 전에 저에게 호프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야 좋아하는 사람과 술을 마시는 거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 좋다고 대답하고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저희 두 사람은 맥주 2천을 10분 만에 동내고 말았어요. 둘 다 술이 세서 물처럼 벌컥벌컥 마셔버렸죠. 그런데 호준 씨가 그날따라 취했는지 아님 무슨 일이 있는지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호준 씨,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사실은 오늘 나라 씨한테 고백하려고 맥주 마시자고 했어요. 그때 우리 처음 만난 날 나라 씨한테 반했습니다. 네? 그게 진짜예요? 그의 마음이 저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어 본 적은 없었지만 아마 제가 느끼는 감정과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여하튼 고백을 받은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호준 씨를 보고 반한 것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말하지 못했던 걸 그대로 말해주었죠. 그러자 호준 씨는 저희가 운명의 짝인 것 같다며 기뻐했고 연인이 되자고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커플은 회사에서 쉬는 시간마다 몰래 데이트를 했고 퇴근 후에는 여느 연인처럼 다정하고 오붓한 시간을 가졌어요. 거의 매일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더 깊숙이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던지 제 인생 33년 중 가장 행복한 한 해를 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호준 씨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더 늦출 필요가 있겠나 싶어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아직 서로의 부모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만나 뵙고 허락받고 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먼저 저희 부모님께 호준 씨를 소개했더니 같은 회사 상사인데다 나이도 동갑이고 비슷한 게 많고 잘 어울린다며 단번에 허락해 주셨답니다. 이어서 그이의 집에 인사를 갔는데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해서 연락이 끊겼다고 나중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스캔하셨는데 나쁘게 보시진 않은 것 같았답니다. 인물은 괜찮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얼른 들어와요. 밥 다 차려놨어요. 그냥 혼녀인데 뭐가 괜찮다는 거야, 엄마? 저런 얼굴은 길거리에 널렸다고. 신우의 말을 듣자마자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아마도 저랑은 가깝게 지내기 어려울 거라는 걸 말이죠. 여하튼 처음 뵙는 자리이고 어른이 계시니 신우 말을 고깝게 듣지 않고 미소로 답했습니다.
곧 외투를 벗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머님의 요리 솜씨가 꽤 훌륭하셨어요. 어머님, 반찬들이, 다 너무 맛있어요. 저희 엄마보다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맛있어. 많이 들어요. 잘 먹는 거 보니 기분이 좋네. 어려워해야 할 자리에서 잘도 드시네요. 누가 보면 시댁에 인사 온 게 아니라 맛집 식당에 오신 줄 알겠어요? 아, 제가 너무 눈치 없이 먹기만 했죠? 죄송해요, 아가씨. 아가씨요? 어머, 누가 들으면 우리 오빠랑 결혼한 줄 알겠어요. 신우이가 계속 제 신경을 건드리자 호준 씨가 나서더군요. 인상을 쓰고 습 소리를 내며 경고했더니 인상을 찌푸리다가 입을 닫더군요. 사람을 한 번 봐서는 모른다지만 신우이는 보통 내기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교양도 있고 지성까지 겸비한 분 같아서 이 결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 기뻐하며 승낙하신 건 아니지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는 긍정의 말씀을 해주셨고 상견례는 저희 집안 스케줄에 맞춰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좋은 올케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신우이가 무엇에 뿔이 났는지 불만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 허락한 거야? 헐, 대박. 한 번에 오케이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 이 지지배가 새언니 될 사람 앞에서 계속 까부네. 너 그렇게 틱틱대는 태도 좀 고쳐. 옆에서 듣는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내가 뭐? 할 말도 못하고 사나? 이놈의 지지배야. 넌 내일 모레 30인데 언제까지 집에서 놀기만 할 거야? 나가서 취직을 하든 알바를 하든지 해. 아니면 연애를 해서 취집이라도 가든가. 에이씨, 다른 사람 앞에서 동생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거야? 오빠가 이러면 이 여자한테 시자 노릇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진상인지 보여주겠다고. 뭐? 이 여자? 시자 노릇? 이게 진짜 끝까지 까보네. 너 방에 들어가. 분위기 잡치는데 뭐 있다니까. 자기야, 내 동생을 신경 쓰지 마. 아, 원래 저렇게 뭐가 나 있어? 나한테도 맨날 저런다니까. 그이가 옆에서 막아준 덕에 신우이가 삐쳐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제야 속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곤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부 사이가 되어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상견례와 결혼식을 초스피드로 하고 남편과 둘이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 행복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답니다. 결혼 전에 다정하고 조신하시던 모습은 어딜 가고 신우이와 판박인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시댁으로 오라는 호출에 달려가 봤더니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 너 지난번에 내가 김장한다는 소리 못 들었느냐? 김장이요? 아, 지나가는 말씀으로 김장을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언제 하는지 물어보고 직접 찾아와서 도와야 하는 게 도리 아니니? 무슨 애가 생각이 없어? 엄마, 내가 말했지? 분명 모른 척하고 쌩까고 있을 거라고. 역시 내 예상은 틀린 적이 없어. 이봐요, 새언니. 원래 시집 오면 김장, 제사, 엄마 생일 같은 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참, 시집도 안 간 나도 하는 걸 왜 모르고 있을까? 뭐 하세요? 고무장갑 끼고 빨리 합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눈치가 없었고 생각도 없었네요. 먼저 김장날을 여쭙고 찾아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시어머니는 턱짓으로 고춧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시며 팔짱을 끼시더군요. 그리고 신우이도 고무장갑을 벗고 의자에 걸터 앉아 제가 하는 걸 감시했답니다. 에휴, 손이 느리다 못해 슬로우 모션이네. 새언니, 그렇게 해서 오늘 안으로 끝내겠어요? 좀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여요. 네, 아가씨. 그런데 김장은 저 혼자 하나요? 아가씨라도 좀 같이 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 김장을 저 혼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신우이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더군요. 너 지금 네 신우한테 뭐라고 한 거냐? 시애미 앞에서 기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런 싸가지는 어디서 배워왔니?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머님, 전 그냥 같이 하자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좀 보세요. 이 많은 양을 혼자 감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 집 가훈이 하면 된다라고. 무조건 해. 너 혼자 다 해. 이게 다 너 교육시키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배워놔야 나중에 까먹지 않고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괜히 시간만 더 까먹고 욕만 온팡지게 먹을 것 같아 제 앞에 있는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스님이 되어 마음을 비우고 도를 닦는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명상하듯이 김장을 다 했더니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리에는 쥐가 여러 번 나서 아주 죽을 맛이었죠. 어찌저찌 해서 혼자 시댁김치를 마쳤더니 시어머니가 밥도 안 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기분이 상하긴 하지만 어차피 신우 얼굴 보면서 밥을 먹었다간 체할 것 같아 집에 빨리 가는 게 낫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된 것 같아요. 부른 이유는 밥하고 청소를 시키려고 그런 거죠. 집에서 노는 시누이가 있는데 왜 바쁜 사람을 계속 오라가라 하나 싶었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주중에는 부르지 말아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 지금 내 말을 어기겠다는 거니? 이제 결혼 시작한 너한테 살림 가르치겠다고 부른 게 그렇게 불만이었어? 그럼 아예 여길 오지 마.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바쁜 평일에는 저도 쉬기도 해야죠. 매번 이런 식으로 불려와 시댁 살림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아주 상전 나셨네.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악덕 시모인 줄 알겠어? 에휴. 아가씨, 그 말투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매번 혼잣말처럼 하는 그 어투 많이 거북해요. 어머머? 내가 내 집에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내 말투가 어떻다고 지적질이에요? 엄마,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렇게 시누이가 부채질을 하자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시누이를 우습게 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서 가르쳐 들려냐고 하시길래 들어도 되지 않을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싫으면 시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알이 큰 반지를 낀 손으로 제 뺨을 갈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철푸덕 넘어졌고 볼에서는 반지에 긁혀 피가 흘렀답니다. 시댁에 와서 개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일을 당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넘어진 저를 내려다보며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답니다. 제 자존심과 얼굴에 상처를 남긴 채 말이죠. 저는 이 일을 바로 남편에게 말해주었더니 날뛰듯이 흥분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시누이 때문이라며 자기가 시댁에 가서 확 다 뒤집어 버리고 오겠다고 씩씩대더라고요.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건 알았지만 일단은 남편을 말리고 조용히 말을 잘 해줘서 저를 시댁에 부르지 않는 쪽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당분간 시모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시모녀는 쌍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새 남편에게 가서 저한테 유리하게 일렀다며 자기들이 억울하다며 성질을 심하게 내는 겁니다. 시누이는 그렇다 쳐도 연세도 있으시고 배울 만큼 배운 시어머니가 계속 이러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고 미워했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교양 있는 얼굴로 잘 지내자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주 잠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모녀도 제 꼴이 보기 싫었는지 연락이 뜸해졌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시댁과 먼 곳으로 이사하자고 말했고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참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갔어요. 저는 억지로나마 생신상을 정성스럽게 차렸고 선물도 비싸고 좋은 명품 가방을 준비했답니다. 이에 시누이가 옆에서 명품도 다 같은 명품이 아니라며 제가 드린 가방은 저가의 가방이라고 헛소리를 해 또 야단이 났답니다. 또 얼마 뒤에는 남편의 외할아버지 기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며 저를 시댁에 불렀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 일이라며 신우이와 함께 저를 심하게 부려먹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참자. 전세 계약이 1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이 두 사람을 거의 보지 않고 지내도 되니 1년만 놔주겠소 하고 참자 하면서 스님의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날 저를 호출하셨는데 2번 부르시면 한 번은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더 미워졌는지 훨씬 더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전처럼 일러 바쳤더니 이젠 자기도 힘들다며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고 대충 장단 맞춰주고 오라는데 열불이 나더라고요. 다른 집도 비슷할 거라는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며 저더러 참든지 아예 모른 척하고 연락을 받지 말든지 둘 중에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힘들어 죽겠다며 제발 좀 그만 일러 바치라고 하더군요. 그 이의 말에 당연히 화가 나고 실망도 했지만 남편 입장을 생각하니 제가 너무 몰아세운 것 같아 이제부터는 그냥 버티기만 할 생각이었답니다. 며느리를 초장에 잡아야 한다는 걸 신우이한테 배운 건지 책에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의 시간을 불자의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주말에 또 호출을 하시더군요. 집에 손님들이 오신다며 그 전에 집을 치우고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불임을 당해 짬이 있어서 청소와 정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요리도 귀찮긴 하지만 제법 맛있게 만들어 준비를 모두 마쳤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나가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바로 나가지 못했어요. 신우이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온갖 착한 척, 다정한 척을 하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답니다. 손님들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었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았어요. 안부 인사를 나누고 거실로 들어오시길래 저도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오셨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제 인사를 받은 친구분들 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이 저자는 누구야? 며느리구나? 아니, 그게 말이야. 누구냐면 저희 집 가정부예요. 요즘 취직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가사 도우미 많이들 한다네요. 시모녀의 말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맞아. 비싼 돈 주고 고용한 우리 집 가정부야. 아줌마, 밥 다 차렸으면 나가봐요. 돈을 줘야지. 여기 3만 원 수고했어. 여태껏 당한 수모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런 천대를 받으니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건네준 3만 원을 찢어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밥상 저 혼자 다 차린 거 아시죠? 돈 안 받을 테니까 이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군요. 그렇게 말하고 거실에 큰 밥상을 혼자 들어 올려 뒤집어 엎어버렸답니다. 그릇이 깨지고 음식물이 여기저기 튀며 한순간에 개판이 되어버렸죠.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한 터라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뺨을 갈기려자 손목을 잡아챘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덤벼들길래 머리채를 잡고 풍차 돌리기를 하고 엎어진 밥상 위로 던져버렸어요. 세연이 미쳤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날 가정부로 소개해? 젠장.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여기 와서 한 게 가정부가 하는 일뿐이었잖아. 야, 나 오늘부로 네 올케 안 해. 그리고 아줌마, 당신 며느리도 반납하겠어. 알아들어? 인생 그렇게들 살지 마. 이 똥물에 처박고 풍차 돌려도 시원찮은 싼 것들아! 제가 분개하자 손님들은 다들 개거품을 물며 뒤로 자빠졌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랐는지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한번 씩 하고 비웃음을 남기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과 사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그이와 갈라섰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행한 모욕과 갑질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어 위자료를 원하는 만큼 받고 갈라서게 되었죠. 잘못한 건 없지만 회사를 나와 챙겨든 위자료로 다른 곳에 집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경차도 한 대 뽑고 이직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운전이 서툰 탓에 차를 산 지 일주일 만에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박은 차는 벤츠 로고가 박혀 있었고 한눈에 봐도 비싼 차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죄송해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제가 초보 운전이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엑셀을 밟고 말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벤츠 수리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외제차를 받고 나면 한동안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와서 큰일 났구나 싶었죠.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초보시니까 사고를 내는 게 당연하죠.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네? 이 비싼 차를 박았는데요? 여기 범퍼 찌그러진 거 안 보이세요? 그럼 연락처 하나 남겨주실래요? 제가 수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냥 가라고 할 때 후다닥 갈 걸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차 수리비와 나중에 몸이 아프면 대인 접수를 해주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심장과 간의 위치가 바뀌는 것 같은 공포에 질려 어렵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며 회사 앞 카페에 왔어요. 곧 그를 만나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저 같은 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보상해드릴게요. 보상해달라고 온 게 아닌데. 보상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 보세요. 그는 자기가 직접 종이로 만든 쿠폰 용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상상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총 30개거든요. 여기에 그쪽이 저를 만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랑 30번의 데이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젠 이해가 되죠? 네? 데이트요? 저랑 왜요? 제가 그쪽한테 반해서요. 일단 오늘 만났으니까 스티커 하나 붙입시다. 이제 29개 남았어요. 차주는 곰돌이 스티커 하나를 쿠폰에 붙이더군요. 그러더니 어물쩡 밥 먹으러 가자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다가도 벤츠 수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속물이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쳐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엄청 괜찮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외제차를 모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저처럼 이혼이라는 흠도 있어서 잘해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에 스티커가 6개 붙었을 때 그 쿠폰 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미 연인이 되었으니 더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 이와 저는 1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사계절을 다 겪고 괜찮은 사람이면 재혼을 꿈꿔봐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겐 과분할 정도로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프로포즈하는 날 기쁘게 받아주었네요. 새로운 인생을 그 이유와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제가 디자인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가방과 옷과 같은 패션 쪽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을 말했었는데 허투루 듣지 않고 꿈을 이루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자본과 필요한 인력은 모두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다면서 말이죠. 정말 저에게 과분한 남자 맞죠? 꿈을 위해 도전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지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자주 흘렸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가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명품백과 보통 브랜드 백은 꿰차고 있던 터라 어떤 디자인이 인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골똘히 해서 여러 개의 가방을 디자인했고 남편이 연결해준 공장에 찾아가 재질과 박음질, 사이즈 등을 협의해서 제작까지 한 방에 들어갔답니다. 제품이 출시되자 유통하는 것도 남편이 알아서 다 해주었어요. 할인 매장 같은 곳에 진열하면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며 편집숍 여러 곳에 저의 가방을 진열하게 되었죠. 잘 팔릴지 의문이 들었는데 한 달 만에 100개의 가방이 완판이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예약을 거는 고객들도 엄청 많았어요. 저는 성공을 예감하고 디자이너를 몇 명 더 고용하고 남편에게 공장도 몇 군데 더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방 디자인을 30여 개로 늘리고 제작도 10배 이상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편집숍에 가방이 들어가면 변함없이 불티나게 잘 팔렸어요. 물론 지금의 남편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저한테도 디자인 능력이 있어 잘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주말 하루만 쉬고 일만 했더니
제 가방은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편집숍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남편이 연결해주지 않아도 먼저 찾아주는 거래처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답니다. 행복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쌍둥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며 축하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남편과 축하 파티를 날마다 한 것 같습니다. 이듬해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나 저희 부부에게 큰 행복을 주었고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걸 보며 신기하고 애틋한 감정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새 가정을 꾸린 지 5년이 되었고 전 남편과 헤어진 지 7년이 되던 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밀어주는 제 가방 사업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서 전국 편집숍에서 불티나게 계속 잘 팔렸어요. 연매출 50억은 거뜬히 넘고 그동안 순수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00억 가까이 된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까지 성공한 거죠. 아마 그 일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제 삶은 반복되는 회사 생활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며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저는 그동안 쓰지 않고 아껴두었던 돈을 조금 써보기로 했어요. 7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타던 경차의 엔진이 망가져서 차를 바꾸게 되었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사고 싶은 걸 사보자 생각해서 눈으로만 구경하던 페라리 슈퍼카를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6억 정도 나가는 비싼 슈퍼카였죠. 색깔도 오렌지색으로다가 엄청 튀는 걸 샀답니다. 그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곳은 회사와 아이들 병원이나 유치원 뿐이었지만 열심히 잘 몰고 다녔어요. 차를 산 지 한 달이 지나자 뚫린 도로에서 빨리 달려보기도 하고 뚜껑을 열고 긴 머리카락을 날려보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낮에 한산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 속도를 줄이며 정차했는데 뒤에 있는 승합차가 제 슈퍼카를 세게 박았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는 아이들이 없고 저 혼자 있었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들이 목을 잡고 나오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줄 알겠더라고요. 승합차가 들이받으며 제 몸이 들썩이자 목에 심한 무리가 갔는지 무지막지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못할 정도였죠. 저는 뒷차 운전자가 내려 저에게 사과할 거라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승합차 안에 누군지 모를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혹시 사고를 내서 많이 놀라 움직이지 못한 상황인가 싶어 조금 더 기다렸죠. 3분 정도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승합차 쪽의 양쪽 문과 뒷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나오더군요. 비싼 슈퍼카를 박아서 그런지 많이 놀란 얼굴들이었죠. 이윽고 가까이서 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과 시모녀,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시댁 식구들은 페라리를 받고 하얗게 질렸던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이내 쭈뼛거리며 세 사람 중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머머, 이게 누구야? 설마 이 차 슈퍼카 네 거니? 어머님, 순서가 틀렸네요. 사과부터 하셔야죠. 차를 박았으면 무슨 멘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거 맞냐? 어디서 빌리거나 대리운전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제 차 맞고요. 어머님 아들이 운전을 그지같이 해서 제 차를 들이박았죠. 어떻게 보험 불러주실래요? 예, 새아가 너 성공했구나. 어머, 이런 멋진 차를 끌고 다니다니 같은 여자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시어머니가 입을 털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들더군요. 언니, 진짜 멋있어요. 진짜 부럽다. 언니,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을까요? 제가 그쪽 사람들이랑 왜 밥을 먹습니까? 저한테 했던 짓들을 다 까먹으신 거예요? 긴 말 필요 없고 빨리 보험 불러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겠니? 보아하니 너 다친 것 같지도 않고 차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잖아. 뭐라고요?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저 지금 목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차 범퍼 찌그러진 거 안 보이세요? 이거 수리 맡겨도 돈 몇천만 원은 깨진다고요. 이 쬐깐한 차가 그렇게 비싸니? 이를 어쩐다 새아가. 우리 옛날에 한 식구였던 걸 감안해서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너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눈 감아줘라. 언니,
우리한테 악감정이 아직도 남았어요? 우린 벌써 다 풀렸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넘어가 줘요. 정말이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런데 정작 사고를 낸 전 남편은 한 발 물러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통수만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아, 다 필요 없고 당신 이리 와. 와서 사과하고 보험 불러. 거기 뒤에서 등신처럼 쭈뼛거려봤자 봐줄 생각 없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전 남편은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간을 빼앗겨 짜증이 솟구치는데 전 시댁 인간들이 아나무인으로 나와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개자식아, 차를 박았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뭐? 뭐야? 이 자식 너 술 마셨냐? 허! 그래서 뒷짐지고 모른 척하고 있었구만. 너 오늘 잘 걸렸다. 여보, 미안해. 많이 다쳤어? 우리가 지금 상갓집을 다녀오는 길이거든. 한 번만 봐주라. 전 남편이 트림을 하며 입을 열자 시궁창 냄새와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겼어요. 일전에 제대로 복수하지 못해줘서 억울했었는데 아주 잘 걸렸다고 생각했죠. 제가 도로 바닥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시모녀가 다가와 제 양팔을 잡더군요. 세아가, 접촉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니. 그냥 어디서 긁어먹었다 생각하고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 언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술 먹고 운전할 수 있잖아요. 에이,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아니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고요. 나 경찰서에 음주운전자 방조자로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제 차 수리비 다 받아낼 거고 그동안 타야 하는 렌트비, 내 병원비 다 받아낼 겁니다. 못해도 1억은 나올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라고? 1억? 아, 무슨 접촉사고에 돈이 1억이 드느냐? 너 우리한테 사기 쳐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옛날에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제 엄포의 시어머니가 무슨 수리비가 1억이나 드느냐며 짜증을 부렸는데 눈치가 있던 시누이가 말리더군요. 엄마, 저 차 수리비만 5천원 나올 거야. 그리고 비슷한 차량으로 렌트해도 꽤 많이 나오고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합하면 대강 1억은 줘야 하는 게 맞아.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크게 한번 놀라더니 180도, 아니 18,000도 돌변해 천사의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세아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니? 난 지금 상황이 꼭 운명 같구나. 하늘이 너와 내 아들을 다시 짝지어주려고 각자의 차를 입맞춤 시켜준 것 같아. 뷰티풀 스카이. 맞아요, 세연이. 저희 그동안 언니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진짜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1000번도 넘게 했다고요. 시모녀가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자 전 남편도 끄억하고 트림을 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자기가 그리웠어. 이리 와봐. 당신 차랑 내 차가 뽀뽀한 것처럼 입술 박치기나 한번 하자. 아직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먼저 남편 주둥이를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시모녀가 남편의 팔을 잡더니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과거에 너한테 모질게 군 거 사과하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집 사정이 예전과 다르게 좀 힘들어.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집안 재산 싹 털어갔는데 코로나인지 뭐시기인지 때문에 쫄딱 망했다고. 아직 이놈 사업 빚을 갚느라 온 식구가 개고생을 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너한테까지 또 빚을 지게 되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러니 네가 예쁘고 고운 마음으로 용서해다오. 이렇게 빌게. 언니, 저희 진짜 힘들어요. 엄마는 고깃집에서 불판 닦아가며 일하고 저는 요즘 택배회사에서 박스 접으면서 살아요. 오빠는 이승합차로 예식장에 떡이랑 케이크를 배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큰 빚은 물론이고 오빠는 직장을 잃을 거라고요. 시모녀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지금의 일이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저는 시댁 식구들을 골려 먹을 생각으로 핸드폰을 잠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럼 제가 선심을 쓰도록 하죠. 대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야겠어요. 저를 심심풀이 땅콩처럼 실컷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어머님 손님들에게 가정부라고 소개하셨었죠? 그때 제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 뭐든 시키는 대로 하마. 네가 눈 감아준다면 이 아스팔트를 내 발로 기어다닐 수도 있다고. 빙고! 제가 요즘 웃을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웃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네 발로 엎드려 일렬로 정렬해서 두 손으로 앞사람 양발을 잡으세요. 그리고 발 맞춰서 기어가며 칙칙폭폭 소리를 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재밌겠다. 얼른 일렬로 꾸르세요. 그러자 세 사람은 황당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 보았는데 제가 진심이라는 표정을 지었더니 어쩔 수 없이 자세를 고치더라고요. 일렬로 바닥에 엎드려 앞사람 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 저기 앞에 있는 가로수 보이시죠? 저기를 찍고 돌아오세요.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될 겁니다. 하고 외쳤어요. 이윽고 시댁 식구들은 주둥이로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며 기차가 되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 있던 많은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1억을 벌려고 하는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로수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깔깔 웃으며 더 빨리 갑니다. 속도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슈퍼카라고 생각하고 달립니다. 팔꿈치가 까지도록 달립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식구들이 제가 지목한 가로수에 다다르자 저는 경찰서에 전화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접수했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제 앞으로 기어서 도착하자 경찰차가 도착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욕을 짓거리더군요. 이 사악한 년, 우릴 가지고 놀아도 참았는데 신고를 한 거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끝장을 내겠다. 시모녀가 저에게 달려들자 경찰 2명이 그 자리에서 팔을 잡고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술 취한 전 남편도 당연히 쇠고랑을 찾고요. 저는 계속 깔깔대며 시댁 식구들을 비웃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간 세 사람은 큰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전 남편이 면허가 취소되고 곧 저에게 피해 보상금을 줘야 했답니다. 그래서 전 페라리를 수리로 맡기고 비슷한 슈퍼카를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오렌지색이라 부품이 한국에는 없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이에 수리비와 렌트비가 7천만 원이 나왔고 다친 목을 고치러 강남에서 가장 비싼 한의원으로 갔답니다. 그곳은 재벌이나 알부자만 오는 곳이었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쌌어요. 뭐 제 돈 쓰는 게 아니어서 비싼 치료는 죄다 받겠다고 했죠. 통원 치료를 2달로 잡았더니 4천만 원의 비용이 나왔다네요. 총 1억 1천만 원을 끊어 담당 경찰에게 전송해 주었고 이를 전 남편이 전해받았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전화로 살려달라 깎아달라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뒤 제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경찰에 듣기를 시댁 식구들이 집을 팔고 3천만 원은 사채 빚으로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은 지금 고시원에 들어가 살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면허 취소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시모녀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고시원에서 술만 퍼마시며 지낸다네요. 조금만 지나면 이 세 사람은 더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야 새 남편과 쌍둥이 아들딸과 무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방 사업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승승장구하면서 말이죠. 제 사연을 들으시고 배우자 때문에 속이 썩은 분들이 많이 웃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배를 움켜잡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